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구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야, 이거 뭐 안철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말이죠. 3등이었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걸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권영세 국회의원입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요. 진짜 헌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장을 만들었죠. 여러분들, 그런 힘을 가지고 이번에는 대통령 만들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분입니다. 권영세 국회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권영세입니다. 예, 저는요, 예. 이번 서울시장 당선에 예. 1등 공신이 여러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분명한 건 우리 국민들이고, 예,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몇몇 분들 좀 뽑아야 될 텐데, 예. 요즘 논란이 많아요. 다 안철수에 갔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권영세 의원님이 선대위원장 맡으셔가지고, 정말 중심을 딱 잡아줬기 때문에 또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승리로 이끌지 않았었나. 그래서 숨은 주역 중에 가장 큰 주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용산의 권영세 의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신의 한 수를 보기만 했지, 이거 언제 한번 나가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신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오세훈, 지금 이제 시장이죠.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숨은 주역 중에서 숨은 부분이 더 많고 주역 부분은 같이 사실은 이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는 뭐 사실은 저 되겠나 싶은 정도로 많은 분들이 회의를 하고 당내 경선에서도 나경원 후보에 밀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오세훈 후보를 지켰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분들이 주역이고 저는 그분들과 함께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대선도 지금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어떤 열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지 우리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듯이 이 내년 3월 7일 대선에서도 우리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후보를 압도적으로 대통령으로 만들 그럴 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팀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니만큼 전당대회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전당대회 또 좋은 후보,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가 잘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꼭 마지막 멘트 같은데요. 아니 근데 시장을 또 딱 이제 폼을 여셨으니까 사실 이번 대선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은 언제 자강하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 서두에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도 충분히 그림을 만들 수 있고 또 역전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래도 범야권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최근에 전당대회 관련 후보들의 발언들, 인터뷰를 보면 죄다 윤석열에 지금 집중돼 있어요. 뭐 초선도 그렇고 또 중진들도 윤석열 내가 끌고 올 수 있다, 내가 친하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가깝기로 따지면 뭐 제가 제일 아마 가까운 편에 속하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누가 뭐 친하고 친소를 떠나가지고 본인이 판단을 할 때 우리 당으로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 싶으면 들어오는 거고, 이게 뭐 누가 땡기더라도 자간 들어가는 게 옳지 않겠다 싶으면 안 들어오게 될 거라는 말씀도 한 가지 드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당에 지금 윤석열 후보만이 있어서 윤석열 총장은 아직 후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선언도 안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저는 뭐 우리 당 쪽으로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당의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당의 후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그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냥 간다면은 저는 그거는 우리가 내년 대선에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선 후보가 굳건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그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누가 될지 모르는 정도의 경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게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난 그 왜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 체제가 1년 가까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뭐 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진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우리 당이 보수정당이다 보니까 주로 중진들만 목소리가 나오고 예, 예. 이게 뭐 초재선들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네, 그런 네. 그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게 만든 부분은 뭐 굉장히 잘한 부분이고 기타 잘한 부분도 많지만 제가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그 오세훈 시장이나 무슨 뭐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박형준 후보도 후보. 비슷했습니다만은 대선 후보도 다 마찬가지로 이 광역시장 이상의 후보자들 기존의 우리 당내 후보자들을 너무나 겸하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저런 걸로 평가를 받았거나 혹은 평가할 저기 가치조차도 없는 후보처럼 폄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바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당 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후보가 네.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뭐 이런 식의 게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산시장은 결국은 그 후보들이 이제 승리를 해낸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더군다나 그런 폄하를 뚫고 또 이 가시성도 지난 1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비해서 다른 민주당의 주자란 사람들은 뭐 총리다, 대표다, 경기지사다 해가지고 가시성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지. 우리 기존의 후보들도 조금 이렇게 이 국민들한테 보여지고 또 그분들의 실력을 좀 이 국민들이 알게 한다면은 저는 우리 후보들도 그 윤석열 후보 못지않게 지지율이 최소한 2자리 근처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경쟁해야지만 그렇죠. 그 경쟁이 진짜 의미 있는 예. 경쟁이고 진짜 관심을 끄는 경쟁이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나온 주자만이 대통령 선거에서 저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즉 이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서로 경쟁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국민의힘에는 뭐 이렇다 할 후보도 없이 그냥 끌어오면은 뭐 국민의힘 자체에서 뭔가 경쟁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또 흥행도 못 할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대선에 나가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자, 이건 또 자랑을 하나 또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난 총선에서 지금 서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폭망 그 자체에 그러면 이 폭망의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공천을 잘못했고 예. 또 바람이 불었고 예. 또 전략이 좀 미진했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예, 우리 권영세 의원님이 당선이 강북에서 되셨습니다. 예. 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절대적으로. 그런 그 강남에서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강북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이제 하나의 비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전략이 있으셨는지, 이번 총선에. 이 대선도 대선이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또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총선으로 보면은 네. 전술이 굉장히 필요하고 하나하나 단위 선거구에서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역시 노력이다. 노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금 미리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어려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바람이 불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지금 왜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이렇게 예. 돈 바람도 있었고 예, 예.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런 유튜브 매체를 제외하고 중앙 매체들은 거의 뭐 민주당 편을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관권 선거라고 그러는데 중앙선관위나 이런 이 정부 부처들도 노골적으로 그 민주당 쪽 편을 드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총선 전체의 좀 분위기를 올리려면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접근이 안 된 상황이고 예, 예.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뭐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우리가 받는 방식으로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천 과정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천이 사실은 바깥에서 이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바깥에 난 프로필만 보고 이 공천이 잘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죠. 잘 모릅니다. 예, 예. 근데 공천이 근데 그게 오늘 바뀌었다가 내일 바뀌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바뀌었다가 하면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문제가 있는데 예, 더 예, 문제 예. 있어 지금 보이죠. 안 그래도 사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탄핵의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헤어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예. 저 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천 과정에서 이 사람 냈다가 그 다음 날은 저 사람으로 바꿨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원래대로 돌아가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당이 아직 정신 못 차렸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당이 사실 후보 개개인의 어떤 경쟁력을 견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리 저처럼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견인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낮췄던 부분이 특히 서울 같은 데서 패배 원인으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소위 스윙 보터들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들의 작은 행태적인 잘못에 의해서도 자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조금 이제 미리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고 그다음에 용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예, 대해서 예. 좀 이렇게 짚어줬고 한 부분들이 좀 승리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제 자랑은 잘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뭐 유튜브로 지구당 위원장 뽑는다 해갖고 제가 네. 그 유튜브 방송 봤거든요. 근데 나오셔갖고 정견 발표하시고 네. 예. 한데 그 상대변 후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그 지역 내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 유튜브 대에서 완전히 흠집이 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우리 당의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사실은 그 처음에 먼저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여기를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가서 실컷 해놓고 난 다음에 너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한 경우였죠. 근데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그럼요. 입었어요. 예. 그래서 야, 이 권영세 의원님이 대단한 분인데 저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그 지구당 위원장 뽑는데 저기서 뭐 슈퍼스타 K 방식을 채용해 갖고 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사실은 슈퍼스타 K도 아니고 한 2, 3분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요. 2, 3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조항특위에서 자기들이 주로 결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저희 관중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예. 제가 원래 영등포에서 정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난데없이 그러니까 용산으로 오게 됐단 네.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용산이 저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예, 예. 이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영등포보다 용산이 좀 더 오래 머물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역구를 옮기는 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있는 게 어렵죠. 아닌데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점에서는 역설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저한테 정치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일생 일대 망신과 창피를 준 계기였지만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 나쁜 것만 있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덮어두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바로 또 권영세의 힘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을 만든 힘, 전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좀 아픈 부분을 건드렸긴 했지만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참 이게 뭔가 좀 굴곡이 있는 정치인들, 이런 정치인들이 국민과 호흡할 수 있지.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들 보면요. 뭐 이 굴곡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좋은 길만 걸었던 이런 모습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진들 뭐 얘기할 때 중진들 뭐 배지 4개 달고 4번 달고 3번 달고 평탄한 거 아니었어? 근데 그렇지 않는 거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사실은 굉장히 평탄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렇고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겼으니까 그게 두 번 다 또 중요한 예, 그렇습니다. 직책에서 뭐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일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 안에는 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곡절들이 잘 타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크게 부각되지 않고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게 대선 관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의원님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 또 이번에 오세훈 시장 당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요즘 그 초선과 관련해서 초선이 당의 분위기를 바꿀 것이다라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뭐 언론의 일부 얘기들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가? 예?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경험이 결국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대선 관리가 되는 사람이 나오지 초선이 뭘 알겠냐. 다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몇몇 주요 매체들과 또 평론가들, 또 비대위원장까지 그 얘기를 뿌리는 것이 기존에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을 제끼고 자신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거든요. 예. 그 조선들이 뭐 당의 어떤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뭐 틀림없이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책임자로서 관리하는 부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참 묘한 게 이 윤여정 그 선생님 이번에 평가할 때는 굉장히 경륜도 있고 이 연령에서 나오는 그렇죠. 여러 가지 품격이라든가 혹은 그 연기 실력이라든가 연기의 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경험이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이 때가 묻은 것처럼 평가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본인이 어떤 그 대중의 선택을 직접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면은 대중의 그런 그 이 흐름, 대중의 요구의 흐름들에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지도부는 사실은 본인이 대중의 흐름에 맞춰서 거기 본인이 선택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택을 받을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새로움이 아니라 경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선을 치르다 보면 부닥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겠죠.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는 그때 이제 경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저기 당이 찢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같이 후보 경선도 별로 의미 없이 치러지고 본선이 중요했을 때도 여러 가지 곡절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 사실 이게 대선의 판도를 완전히 180도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들이 잘 이걸 다뤄서 그게 액면 그대로 사실 큰 문제가 없었던 건데 액면 그대로 그게 이제 그 진행이 돼서 그게 이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또 뭐 이게 뭐 비화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제 그 정책을 총괄했던 우리 직전 비대위원장님과 박근혜 갈등. 후보와의 갈등 부분이 굉장히 사실 크게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어디 회고록에도 쓰셨던데 그 부분이 비교적 문제 없이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봉합이 어쨌든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과정 관리가 됐던 건데 이런 거는 바로 아마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저는 비화에 대해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경험이 가장 큰 스승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세 번의 이제 성공 예를 하셨습니다만은 한 번에 뭐 실패라 그럴까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 2017년 대선인데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그분이 대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조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 소리를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분이 탄핵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선거에 전면으로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뒤에서 이게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런 뭐 실패나 이런 거를 보면은 생각을 하면은 그게 소위 제3지대 얘기도 나오고 뭐 어느 당을 가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기존 당의 후보들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죠. 반기문 총장님만 생각을 하다가 반기문 총장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다음엔 뭐 대선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거죠. 반면 교사로서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아직 뭐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출마 선언을 전당대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잡힌 다음에나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은 제가 마음속으로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나갔었으니까 이번에도 원내대표 선거를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굳이 제가 전당대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물론 뭐 결론이야 이걸 나가든 저걸 나가든 결론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선거 자체는 사실은 전국을 다녀야 되고 이런 면에서 전당대회가 훨씬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몇 번의 대선을 치르고 승리로 이끌고 또 한 번은 중간에 좌절을 했던 부분이 이게 저로서는 당이 저한테 준 우리 정치가 저한테 준 아주 중요한 이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혼자 무슨 나중에 회고록 쓸 때 이걸 쓰는 재료가 아니라 이건 당장 내년 대선이 정말 중요한 대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 방향을 글로 잡았던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참여하면서 공천권도 좀 휘두를 거다 하면서 이렇게 김치 국물 마신다고 할까요? 대선은 뭐 안중에도 없고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이번 당 대표는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임무를 다 완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확실한 자기 임무, 자기 소임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지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야망을 품는 사람이 되면은 또 당이 또 알게 모르게 또 찢어지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번 대표 리더십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할 때 조연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주연이 돼가지고 이걸 뭘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번 대선은 망합니다. 대선을 망하게 되면은 불과 한 3개월 정도 뒤에 있을 지방선거는 거의 대부분 망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이 이겨서 이번에 보궐선거로 들어간 우리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임기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재선을 시켜주는 게 보통이죠. 근데 만약에 대선에서 우리가 진다면은 그 두 분들의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도 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주 뒤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대선판을 쉽지 않은 대선판을 이끌어 나가되 어디까지나 자기는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조연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연이면서 강력한 이게 좀 서로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이번에 윤여정 씨가 조연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조연상을 탔으니까 이번에 정치 조연상을 아카데미에서 받으셔야죠. 그게 저는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까 우리가 작년에 총선을 얘기를 하면서 공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뿐만이 아니라 사무총장으로 4월 총선을 사실상 공천을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지휘를 중심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한 선거 2, 3개월 전에는 우리 당의 예상 의석수가 100석에서 120석이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때 공천에 대해서 2016년 공천과 달리 반대파들의
원래 거의 제일 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우기고 우겨가지고 결국은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지역 소리하고 이게 공천에 몰두하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151석인가 152석으로 그렇죠. 이겼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우리 2016년대 우리 당처럼 자기네들이 다 이긴다고 107석 하다가. 이긴다고 보고 거의 운동권 중심으로 그냥 뭐 자기네들 막 그 일방적인 공천들을 해야 그때 됐거든요. 김용민 공천이 아주 그렇죠. 막말 공천으로 그냥 그렇지요. 한 방 근데 뭐 먹었죠. 그런 식이었죠. 다 한명숙 대표가 들어서 체제에서 그런 식이었었는데, 이번도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면은 지방선거가 굉장히 수월해 할 거는 분명하지만,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개인적인 어떤 예. 이해관계, 뭐 그게 세력이 됐건 그게 돈이 됐건 이해관계 중심으로 공천을 하다가는 대선 이겨놓고도 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죠. 지금 훨씬 안 그래도 국회 권력은 그때까지 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나마 지방 권력이라도 조금 바꿔놔야지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그다음 있을 텐데. 총선에도 영향을 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이 지방선거에서 그런 식의 이 대실패를 해놓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방선거도 미리미리 지금 우리가 이 수장을 못 가고 냈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충청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좋은 사람을 발굴하고 그 좋은 사람들이 대선에서 그 지역에서 미리미리 뛰고, 그 뛰면은 자기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람을 첫째 발굴을 해내고, 또 지방의 좋은 정책들, 그 중앙 정책과 지방 정책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봐서는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굴을 해내서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 부분은, 이번 특히 대표가 더 좀 경험과 그다음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이번 우리 후보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후보들까지 놓고 보더라도 기존에 우리 당에 이긴 후보들, 지금은 다 지금 불행한 처지에 계십니다만은, 이명박 후보라든지 박근혜 후보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름대로 예. 그 최고의 전문가들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네거티브 부분도 본인 내부에서 다 준비를 했던 후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에 있는 후보들도 그런 정도까지는 못 되고, 못 갔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후보도 뭐 윤석열 총장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윤석열 총장 정치 아직 선언도 안 했고, 예. 그러니까 정치 부분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준비 같은 걸 본인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도 당이 좀 해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당 대표와 를 포함한 지도부에 훨씬 더 많은 헌신과 제대로 된 헌신이죠. 경험에 바탕한 올바른 헌신이 필요한 지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번 전당대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난 누가 좋아, 누가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일 잘할 건지 그걸 뽑는 거죠. 직원을 뽑을 때 저 사람 잘생겨서 뽑아, 나 저 사람 내 말 잘 들어서 뽑아, 이게 아니라 쟤는 분명히 돈 벌어줄 수 있을 거야. 쟤는 능력이 있어. 이래서 뽑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회사에, 내 주변에 직원을 뽑듯이, 인재를 뽑듯이 한번 잘 꼼꼼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제 방송이고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의 쇄신도 너무 뜬구름 잡기.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1년이었었지만 도대체 당을 뭘 쇄신했지? 그래, 뭐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한 건 좋았지만, 뭘 쇄신했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 쇄신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당 쇄신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하고 형식적이나마 당의 쇄신위원회 내지는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거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경우에 특히 어려운 부분이, 이번 당대표가 모든 게 어려운데, 이제 당대표가 이제 대개 전당대회가 6월 정도에 된다고 보고요. 예.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당대표가 하는 개혁들이 언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여론에 공개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5개월, 안 그러면 한 3개월 정도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당원에 따지면 11월까지 그러니까 이 후보 경선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후보 경선 이후에는 이거 뽑힌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후보의 뭐 개혁성, 그 후보의 정책, 그 후보의 내가 어떤 그 약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당은 약간 뒷면에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당 대표는 더 뒷면에 있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따지면은 11월도 아니고 이게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9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7, 8, 9 한 3개월 정도만 대표가 좀 그 이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그 시야에 보이면서 개혁을 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지금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당을 개혁할 수 있다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내가 이런 개혁 프로그램을 가졌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아, 저 당이 진짜 괜찮은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개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당의 어떤 그 체질을 뭐 이렇게 뭘로 바꾸고 뭐 이런 그 외형적인 거 뜻들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거는 뭐 공정성과도 관련되니까 지도 체제를 확 바꾼다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건 그러니까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주로 내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지금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2030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 여기는 예. 화두로 지금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화두가 사실은 2030들이 지난 투표 행태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2030이 공정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예.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의 심판하는 주 이유가 바로 공정 정의였었습니다. 그거는 세대를 그러니까 이 통관하는 그런 가치라고 보는데,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당 심판을 하게 된 이유가 민주당이 그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뭐 검수완박이 개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일반 민간인들 검찰이라든지 뭐 수사받을 일 별일 없죠. 없이 그냥 평범하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권 독립하고 수사권을 빼앗가지고 경찰이나 공수처 주는 거가 무슨 개혁이 와닿는 개혁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생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었던 건데, 지난 1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한편으로는 저쪽에서 그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 주로 그쪽에만 그 몰두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 한 3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사실 후보들의 정책 공약도 다 만들어줘야 될 판인 만큼 저쪽에서 공격하면 공격하라 그러고, 우리는 민생과 관련해서 공정과 정의 그런 가치의 기준으로 한 우리의 정책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야당은 정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당 비판만 하면 된다. 괜히 제시했다가 거기에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손해만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번에는 진짜 내년 3월 7일에 우리가 집권을 할 정당이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로 든다면은 옛날에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 배울 때 그 로마하고 이 카르타고하고 전쟁할 때 보면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둘이서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중간에서 만나서 막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뭐 이기는 거고 지면은 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로마는 로마대로 저 카르타고로 진격을 해서 거기를 막 부시고, 카르타고는 로마로 가서 진격. 막 부시고, 누가 더 많이 부셨냐에 따라서 이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상했는데, 지금 우리 여당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검수완박이니 무슨 뭐 공수처니 이런 거 공격해 올 때 그게 민생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면은 적당한 정도에서만 대응을 하고, 우리는 과감하게 전력을 민생과에 대한 걸로 투자를 해서 우리는 민생 부분에서 국민들하고 다가가고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과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이 태도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기에 할 그러네요. 일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뭐 혁신이니 쇄신이니 하다 시간 보내지 말고 그렇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게 그게 이 혁신이라고, 시간에 민생을 정치를 하는 게 바로 혁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무 와닿지도 않는 혁신을 예. 위한 혁신, 개혁을 위한 개혁이 국민들이 뭘 하겠습니까? 뭘 관심을 두겠습니까? 예, 아주 핵심 딱 집어서 뭐 뜬구름 잡는 거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보다는 국민들에게 와닿는 정책.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 당 대표를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벌써 이제 뭐 현충원 참배로 논란이 많아졌어요. 예. 굉장히 확 바꾼 것 같아요. 예.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를 인정해주고 그 업적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도 좀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예,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결을 좀 달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국민의힘의 이 정책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 특히 민주당도 변한다는데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뭐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확실하게 개혁을 시켜야 될 텐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말이죠 말로는 하고 있는데 국회 의석수가 부족하다. 그렇죠. 뭐 이러면서 자꾸 그냥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끌려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다른 정책 모든 것이 이 3개월 동안에는 뭔가 대안을 내놓고 우리가 정권 바꾸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그 풀들을 3개월 동안 만들 수 있을지 이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저 우파의 학자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니까 모을 수 있다 보고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번 서울시장을 우리가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킨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연전연패하다가 그 연패를 끊었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서울시라는 게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지방에서 오르기 시작하는 거는 거의 없고 서울발 부동산 폭등 뭐 이런 기사에서 보듯이 기사 제목에서 보듯이 서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힘표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국회에서 얘기한들 숫자가 밀리다 보니까 그거는 그대로 킬돼 버립니다. 저도 종부세를 기준 가격으로 올리는 거, 재산세 내리는 법 냈는데 그냥 뭐 별로 주목도 못 받은 상태로 이제 이게 기각이 되고 킬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됨으로써 서울시가 어떤 전시실이라 그럴까요? 네.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 부동산 정책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저쪽에서 법으로 막으면은 통과되게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1,000만 이상 그리고 1,000만 이상의 서울 시민들과 연관된 서울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서울의 부동산이 오세훈 시장표 부동산은 어떻게 바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서울과 부산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들을 제시를 하면은 좀 더 기성 언론들이 안 봤더라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바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송영길 대표 부분은 그러니까 좀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 자체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나 좀 더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정확하십니다. 예. 조선들이 이번 이 보궐선거 진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조선 매진방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며칠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반성문 썼어요. 예, 다 반성문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자 폭탄 이런 부분도 문자 폭탄 괜찮다라는 거가 다시 우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한때 잘못했던 부분의 과오를 못 고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그렇지 않고 고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당대표에 나오시는 우리 권영세 의원님의 이 신중함. 만약에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며칠 있으면 두고 봅시다. 어떻게 또 변하는지 할 때, 송영길 대표가 이거 말 바꾸기도 애매하고 말이죠. 마음속으로야 이 여당에서 진정으로 바뀌기를 바라지요. 예.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가 여당이 너무 잘해서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가 있더라도 나라는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절대 다수의 여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가 다음 선거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이 좀 막말로 표현한다면은 거덜나다시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좋아할 수만 있겠습니까? 예. 오늘 한참 얘기하고 싶네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갖고 이제 가장 좀 껄끄러운 질문 이제 한두 개만 남았습니다. 예. 바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국민의힘은 그 부분이 좀
가장 가슴 아프고 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탄핵 부분은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합당을 하면서 탄핵 부분은 좀 역사로 남겨두자. 예. 이제 이런 식의 정리가 있었는데 저는 옳다고 그 입장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역사를 남겨두기 위해서는 그 탄핵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기록해두는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예. 그러나 옳고 그르고를 다시 꺼내서 싸우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면 부분은 우선 대원 측은 구걸할 건 절대 아니다.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 알아서 하라고 해라. 그러나 사면이 옳으냐 그러냐 저는 사면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우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대통령들께서 전직 대통령들께서 노령이고 또 건강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 하면은 이제 드디어 드디어는 제가 너무 기대했던 것처럼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높아요. 지금 20대 후반으로 떨어졌지 예. 않습니까? 지금 뭐 다른 여론조사 30 넘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 세력이 60%가 넘고 지지하는 세력은 20% 조금 플러스 정도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특히 본인은 본 궤도에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경제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협조할 생각이 안 들게 하면은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함을 통해서 사면함으로써 나름대로 조금은 풀어지고 저 대통령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정도는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생기기 위해서는 그런 점에서도 사면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껄끄러운 질문까지 모두 너무 그냥 아주 현명하고 또 귀감이 될 수 있는 우리 신 대표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편합니다. 예. 너무 또 이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도 들었고 또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이제 제가 좋은 방송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가 이번 출마 선언 이제 아직 안 하셨지만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지지를 좀 당부하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청자께 드리는 말씀의 기회를 이용을 해서 우리 신의 한 수에 처음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또 말씀해드리고 또 그다음에 여기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좋은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후보들, 다른 후보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방향이 같더라도 그게 누가 더 멀리 갈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향은 맞지만 1m밖에 못 가는 그 개혁과 그 방향 같은 방향으로 10m, 100m를 가는 개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그 개혁을 어느 정도 1m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100m를 만들어낼지는 그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에 여러 어려운 역할도 해보고 또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어려움도 처해보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당이 짧은 시간 내에 개혁을 가장 멀리 이뤄내서 내년 3월 7일 날 밤 늦어도 3월 8일 아침에는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민의 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선거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을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을 시키면은 꼭, 우리 사업이 승리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런, 인재를 뽑는다고 생각하셔야지, 팬클럽식으로 갔다가는 또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울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또 당선이 되시고 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굉장히 깨끗하신 분입니다. 예, 초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권영세 의원님도 꼭 기억을 하시라고 예,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조만간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들 또 그리고 좀 답답해했던 것들에 대한 좀 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전당대회 중요합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영상 좋았죠? 주변에 많이 좀 이거 봐라. 예, 이렇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